네, 안녕하세요. 네,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저는 테라랩 박사과정 김성국이고요. 먼저 GPU, 그러니까 AI 가속용으로 활용되는 이제 GPU 구조에 대해서 저 간단히 소개드리고 제가 발표한 뒤에 이제 가속기에 많이 사용되는 메모리인 이제 하이밴드위스 메모리 HBM에 대해서 신태인 학생이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발표 시작드리겠습니다. 먼저 콘텐츠는 간단하게 인트로덕션 드리고 현재 이제 보통 저희가 시리얼 프로세싱을 하죠. CPU의 리미테이션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렇다면은 그런 리미테이션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병렬 프로세서인지 GPU가 어떤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 결론 내리고 결론하고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뉴럴 네트워크 모델 자체가 점점 더 정교한 모델을 요구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데이터량도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딥 뉴럴 그리고 이 빅데이터를 가속화하는 게 바로 병렬 프로세서인 GPU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퀘어먼트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게 리퀘어먼트가 GPU가 충족시킬 수 있고 이러한 GPU가 이런 AI 가속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먼저 GPU가 왜 이 딥러닝, DNN 이런 부분에 가속기로 활용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왼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보통 딥러닝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봤을 때 저희가 많이 봤던 이 네트워크죠. 이제 인풋이 있고 히든 레이어가 있고 아웃풋이 있게 되는데 이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인풋 같은 경우는 병렬적으로 서로 관계가 없는 데이터들이 들어가게 되고 그거를 이제 연산을 하면서 중독성이 생기는 데이터들이 만들어야 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레이어를 지나갈 때마다 저희가 이 수식 많이 보듯이 맥 오퍼레이션이라고 해서 멀티플라이 어큐뮬레이트 오퍼레이션을 지속돼야 하게 됩니다. 왼쪽 구조에서 보시는 것 같이 병렬적인 데이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인디펜던트 데이터들은 이제 병렬적으로 연산이 가능하겠죠. 그런 부분에 특화된 게 바로 GPU인데요.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그 GPU 같은 경우는 이 독립적인 데이터들이 가장 심플한 그 코어들로 아주 수많은 코어들로 동시에 연산을 하게 되고 저희가 이제 프로파게이션 되는 것처럼 이제 스텝 1, 스텝 2, 스텝 3처럼 이렇게 병렬적으로 지속적으로 연산을 하기 때문에 이런 GPU 구조가 이제 AI 가속에 매우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간단히 말씀드리기 전에 이 아키텍처랑 이런 부분을 이해하기 전에 간단히 프로그램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요. 먼저 저희가 뭐 코딩 많이 해보시는 거 아시겠지만 이제 어떤 펑션이라는 걸 저희가 만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사인을 뭐 근사하는 펑션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코딩을 하고 그 프로그램을 한 거를 컴파일을 하게 되면 이제 인스트럭션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램이란 뭐냐면 결국 내가 희망하는 펑션을 이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인스트럭션을 바꿔주는 과정이고 이 프로그램에서의 이 하나의 이런 펑션들을 프로세스라고 하고 그 안에서 저희가 이렇게 하나의 연산의 단위를 스레드라고 하고 그런 스레드가 이제 컴파일돼서 로드하거나 아니면 연산하거나 이런 명령으로 구성되는 게 이제 인스트럭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스레드라는 단위가 인스트럭션들을 구성하는 하나의 집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프로세서라는 건 결국 이러한 인스트럭션들을 계속적으로 그 연산기에다가 인스트럭션을 줘서 연산을 하게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PC라고 해서 이제 프로그램에 카운터가 있게 됐고 그 카운트별로 계속적으로 명령을 주게 되겠죠. 인스트럭션을 주게 되면은 우리가 하드웨어가 인스트럭션에서 이제 어떤 거를 시키는지 패치를 하고 그거를 해석하는 디코딩을 하고 그리고 연산을 하고 그리고 연산한 결과를 최종적으로 저장하는 과정의 연속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스트럭션마다 이 연산기가 연산을 하게 되고 결국 연산하기 위한 연산기 그리고 그걸 저장하기 위한 레지스터 메모리로 이런 상태를 표현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저희가 CPU, 직렬 양산기인 CPU에 대해서 리미테이션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간략하게 표시한 이 CPU 아키텍처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것저것 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CPU 같은 경우는 하나의 스레드, 제가 아까 인스트럭션들이 스레드라는 단위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 하나의 스레드를 더 빠르게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패치 디코더가 있고 ALU 같은 경우는 이제 연산기입니다. 거기다 컨텍스트 같은 건 레이스 파일인데요. 그 외에도 이제 캐시라던가 저희가 아웃 오브 로직이라던가 브랜치 프로텍션 그리고 프리패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결국 하나의 이 스레드라는 거를 빠르게 하는데 최적화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빠르게 하는데 들어가는 게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뭐 파이프라이닝, 캐시 계층 구조, 그리고 프리패처, 브랜치 프레딕션, 그리고 아웃 오브 익스텐션이 있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하나의 연산을 빠르게 하는데 집중을 하였다. 그래서 직렬 연산이 특화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나하나에 대해 간단히 소개 드려드리면 뭐 파이프라이닝은 워낙에 많이 들으셨으니까 아실 겁니다. 위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인스트럭션이 있으면 하나를 패치하고 디코더하고 연산하고 라이트백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클래스 사이클마다 한 개씩 하게 되게 되는데 위처럼 파이프라인을 안 하게 되면은 결국 이 패치부터 라이트백까지 다 해야지 다음 인스트럭션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는 이거를 레지스터별로 구조를 쪼개 돼서 하나가 패치가 되고 하나가 다음에 디코드가 될 때 미리 그 이후의 인스트럭션을 이제 패치하고 이런 식으로 끼워가는 걸 파이프라인이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저희가 더 빠르게 레이턴시가 더 줄이는 기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캐시 하이라컬 같은 경우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시간적으로 여기서 템포럴 이제 로컬리티가 나오게 되는데 결국은 시간적으로 우리가 미리 쓰일 부분들을 먼저 땡겨오는 거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인스트럭션 0에서는 A랑 B를 더해서 C고 인스트럭션 1에서는 B랑 D를 더해서 E라는 연산을 해야 됩니다. 그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B가 이제 인스트럭션 0에서도 쓰이고 1에서도 쓰일 거니까 이 다음 연산에서 쓰일 거기 때문에 미리 가까운 데다 저장을 해두는 거겠죠. 오른쪽에 보신 것 같이 연산기가 A라고 했을 때 보통 저희가 메모리, D램에서 가져오려면은 이제 100나노 이상의 세컨드가 걸리게 되는데 얘를 CPU 안에 있는 캐시, 좀 더 가까운 룸에다가 이제 곧 쓰일 거기 때문에 저장을 해뒀다가 다음에 다시 쓰는 그런 부분이 캐시가 되겠고요. 이런 캐시 같은 경우는 결국 사이즈가 클수록 이 레이턴시, 딜레이가 길게 되는데 가까운 애들 같은 경우는 더 짧지만 레이턴시가 짧지만 메모리 캐패시티가 작게 되어서 이런 식으로 용량과 레이턴시에 대해서 트레이드 오프를 갖는 부분 때문에 하이라키컬하게 구성을 해서 필요에 맞게 사용하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프리패치인데요. 저희가 뭐 많이 코딩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이렇게 위에 왼쪽에 같이 이제 포문 같은 걸 많이 쓰게 되면은 포문 같은 경우는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들을 반복적으로 수행을 하게 되겠죠. 그럼 메모리에서 이제 A0도 가져가야 되고 A1도 가져가야 되고 A2도 가져와야 되는데 이 레이턴시가 엄청 기니까 이러한 포문이 들어왔을 때는 메모리에서 미리 A0부터 뭐 AN까지를 미리 메모리에서 가져와서 캐시에 저장하게 되게 됩니다. 이런 프리패칭을 통해서 필요할 때마다 꺼내오는 게 아니라 미리 쓰일 것 같으니까 한 번에 꺼내오게 돼서 레이턴시를 줄이는 게 프리패치라고 할 수 있겠고 이거는 이제 스페셜 로컬리티라고 해서 결국은 메모리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들에 대한 로컬리티를 더 올려주는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웃 오브 인스트럭션인데요. 저희가 보시는 것 같이 이제 인스트럭션이 n개가 있어 칠 때 원래는 이제 PC 프로그램 카운터에 따라서 0하고 1하고 2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보시는 것 같이 인스트럭션 0이랑 1 같은 경우는 C를 계산하고 C를 또 계산하기 때문에 서로 이제 의존성이 있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 무조건 인스트럭션 1이 0보다 더 늦게 돼야겠죠. 근데 인스트럭션 2 같은 경우는 인스트럭션 0과는 전혀 관계없는 데이터들로 연산을 하기 때문에 위에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 같이 1 같은 경우는 0이 한 다음에 해야 되니까 0이 하기를 기다리고 그리고 2 같은 경우는 0이랑 관계가 없으니까 미리 해도 되기 때문에 이 인스트럭션들을 버퍼링하는 버퍼를 통해서 결국 1을 하기 전에 0과 2를 동시에 하는 결국 인스트럭션 레벨에서 패럴리즘을 만들어서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순차적으로 우리가 코딩한 대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 코딩한 대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관련성이 없으면은 병렬적으로 처리하는 게 바로 이 ILP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 CPU의 퍼포먼스를 최적화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앞에서는 이제 이런 CPU 특성을 말하는데 왜 그런 병렬 컴퓨팅이 뜨게 되었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시는 것 같이 파워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파워 같은 경우는 결국 아시다시피 뭐 캐패시터에다가 전압의 제곱 그리고 프리퀀시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러한 CPU가 이 열 때문에 성능을 계속 올리지 못하게 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많은 복잡한 연산기들이 있었는데 계속 직렬연속으로 빠르게 하다 보니까 다른 그 연산을 하는데 가속하기 위해서 여러 파워가 생기게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열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CPU를 무조건 파워풀하게 만들 수가 없는 부분이 하나의 리미테이션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이제 하나의 코어의 성능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낮아지는 게 아니라 스케일링이 안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PU 같은 경우는 하나의 스레드를 빠르게 하는 쪽에서 가속을 하게 되는데 이 CPU 같은 경우는 점점 프리퀀시를 높여서 빠르게 하려다 보니까 파워에 이제 제약을 받게 되고 제가 ILP라고 해서 인터널 레벨 패러디즘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세츄레이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스레드를 가속하기 위한 CPU 구조로는 싱글 코어로는 결국 퍼포먼스가 지속적으로 상상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이 병렬 컴퓨팅이 뜨게 된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이 이제는 하나의 코어를 더 빠르게 하는 쪽으로 가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의 코어를 더 빠르게 하는 게 어려우니까 코어 수를 늘리자는 쪽으로 현재 모두 연산기들이 발전하고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CPU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원코어에서 이제 쿼드코어 그리고 또 하이엔드는 72코어 이런 식으로 점점 하나의 성능을 늘리는 게 아니라 결국 여러 개로 성능을 늘리자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코어를 여러 개 늘리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그 코어를 잘 사용할 수 있게 코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알고리즘적으로 병렬화 시켜야 된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그럼 왜 병렬 컴퓨팅에 대해서 왜 병렬 프로세스가 발전하게 된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다음은 그럼 왜 GPU가 어떤 식으로 다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PU를 구조를 간단하게 묘사하면은 위와 같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GPU 같은 경우는 이제 클러스터가 되어 있는데 이제 SM이라고 해서 스트리밍 멀티 프로세서라는 거를 블락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 같이 CPU와 처음의 구조는 비교유사합니다. 패치와 당연히 디코드하는 게 있고 연산하는 게 있고 레지스터 파일이 있고 에런 캐시가 있습니다. 그럼 CPU 코어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면 CPU에서는 애들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프리패치라던가 아니면 아웃월더러 되는 연산기라던가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GPU는 그런 부분이 없고 단순히 그냥 코어가 많고 그리고 레지스터 파일이 있는 구조로 좀 심플한 구조로 되어 있어 좀 더 효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GPU 같은 경우는 빨리보다는 많이에 초점을 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코어를 심플하게 구성하게 돼서 효율적인 연산을 할 수가 있고 저희가 이제 SIMD라고 해서 싱글 인스트럭션 멀티 데이터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에너지 효율을 가져가게 되는데 그건 뒷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앞에서 CPU는 레이턴시 빠르게를 더 요구를 했다면 얘는 많이입니다. 스루풋 오리엔테이드 되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많이 연산을 하기 위해서 이 레지스터가 크고 그리고 멀티플 SIMD라는 구조를 멀티스레딩이라는 구조를 사용하게 되고 이 멀티스레딩을 잘하기 위해서 이제 스크래치 패드라는 메모리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래서 GPU가 어떤 타겟으로 가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CPU와 같은 코어들은 여러 가지 빠르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로직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GPU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을 다 빼고 좀 더 그 레지스터 파일을 늘리고 그리고 그 다른 필요 없는 부수적인 것들을 제거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애들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효율은 더 높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로직을 바에 차라리 연산기를 더 넣자 해서 먼저 연산기가 개수가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고 효율적인 코어를 만들자는 게 GPU의 전략 1이라고 볼 수 있겠고 저희가 뭐 이런 매트리스 같은 연산을 하게 되면은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매트리스 연산은 같은 연산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보시는 것 같이 뭐 저희가 C1을 구한다는 거는 결국 같이 곱셈이랑 덧셈 이런 부분들을 반복하게 되는데 문제가 장점 같은 경우는 이 데이터들만 달라질 뿐 연산하는 구조는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애들이 그 인디펜던트한 특성을 갖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런 연산들을 여러 개의 ALU 연산기에다 연산을 하게 되면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똑같이 패치 디코딩하고 연산하고 그리고 저장하고 이런 거를 8개를 하려면 8개를 동시에 하려면 8개가 있어야 되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같은 연산을 어차피 할 건데 계속 이런 동일한 인스트럭션들을 패치하고 디코딩하는 부분이 좀 비효율적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GPU 같은 거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하나의 인스트럭션, 싱글 인스트럭션에 싱글 데이터를 하는 구조가 아닌 오른쪽과 같이 싱글 인스트럭션에 멀티 데이터를 연산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보시는 것 같이 어차피 어레이처럼 이 매트리스처럼 연산하는 건 덧셈, 곱셈의 그 배열은 똑같이 되어 있지만 데이터만 다르게 하면은 저희가 매트리스 연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필요한 패치 디코더 연산기를 하나로만 하고 그 하나를 가지고 동시에 AL을 돌리자. 그게 바로 이 CMD 구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인스트럭션의 구조를 갖는 애들을 동시적으로 병렬적으로 연산하기에 최적화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이제 프로세서 스토어에 대해서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왼쪽에 보시는 것 같이 저희가 이제 인스트럭션을 연산을 하게 될 때 같은 레지스터에 이미 있는 부분들을 다른 쪽에서 사용되기 있기 때문에 다른 인스트럭션에서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스트럭션을 연산할 수 없을 때 저희가 스토리라고 하게 됩니다. 이런 스토리 발생되는 이용 같은 경우는 이제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 메모리가 이미 다른 쪽에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스토리 발생하게 되고 그 데이터를 메모리에서 가져오는데 레이턴시 부분이 이제 이 스토리에 대한 코스트가 되게 됩니다. 이런 스토어에 대해서도 접근 방식이 CPU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왼쪽과 같이 CPU 구조 같은 경우는 이런 스토리 발생하게 됐을 때 이런 스토리를 줄이자 그리고 메모리에서 갖고 오는 코스트를 줄이자는 부분이 이런 CPU 구조에서 발생한 부분이 옵티마이즈한 포인트고 그래서 캐시를 더 영리하게 해서 내가 스토리 발생했을 때 가까운 데서 빨리 가져오자 그리고 뭐 미리 가져올 것들을 가져오고 예측해서 하는 부분들이 이제 스토리 같은 걸 발생하지 않게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런 GPU에는 이런 캐시라던가 이제 프리패치라든가 다른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얘는 다른 전략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 전략으로 하는 부분이 이제 멀티 스레딩 그리고 SMT라고 하는 Simultaneous Multi-Threading 방법들을 통해서 이런 스토리 발생할 때 스토리를 가리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아까 스레드라는 단위로 연산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반간에 보시는 것 같이 연산을 쭈루루루 하고 있다가 디펜던스 때문에 이제 스토리 발생하게 되면은 그거를 기다렸다가 메모리에서 데이터가 오기 전까지 기다리는 부분이 아니라 스레드 1을 연산하고 있다가 스토리 발생하면 스레드 2를 연산하고 있다가 그리고 또 스토리 발생하면 스레드 3을 하고 있다가 다시 이제 스레드 1이 돌아오게 되면은 그 스레드를 연산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인터리빙을 멀티 스레딩을 통해서 하나의 연산을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라 여러 개의 스레드를 하나씩 일부분씩 연산을 하면서 이러한 스토어를 가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레이턴시가 있더라도 GPU 같은 경우는 레이턴시가 중요하지 않고 이 레이턴시가 아무리 길더라도 내가 연산을 해야 될 스레드가 많게 되면 이 레이턴시를 다 가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엔 트레이드 오프가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4개의 스레드를 일단 레지스터 파일에 저장을 하고 있어야지만 연산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스레드의 크기가 4개로 구성되게 되면은 한 스레드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데이터 양이 더 줄게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16개의 스레드를 더 늘게 되겠죠. 저희가 16개의 스레드를 갖고 있으면 한 스레드당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감소하게 되지만 스레드가 많게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레드를 저장할 수 있는 레지스터 파일이 많게 되면은 스토어를 발생했을 때 다른 걸 미리 연산하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 레이턴시를 가릴 수 있던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의 연산을 할 때 그 연산에 가질 수 있는 데이터 수가 적당한 트레이드오프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GPU 같은 경우는 CPU 대비해서 레지스터 파일이 엄청나게 많게 됩니다. 스레드가 많아야지만 레이턴시를 가릴 수가 있고 그런 레이턴시당 레지스터 파일이 줄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결국은 GPU에서는 CPU 대비해서 이런 레지스터 파일이 엄청나게 많게 되고 멀티 스레딩 구조를 통해서 레이턴시를 가린다. 즉 CPU 같은 데서는 이제 인스트럭션을 병렬화하는 부분을 썼다면은 결국 이 GPU에서는 스레드 레벨 패러디즘을 써서 TLP에 초점을 맞춰서 이 구조를 항상 하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GPU 같은 경우는 앞에서는 이게 하나의 이 SIMD라는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게 엄청 많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이 SIMD 구조의 여러 가지 코어로 만들어져서 그거를 스트리밍 멀티 프로세서라는 개별 단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패러럴 데이터를 패러럴 알고리즘 통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연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GPU가 이 패러럴 프로세서의 대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레이턴시보다는 이제 스루풋이 오래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하드웨어적으로 이렇게 병렬적으로 되어 있는 구조들을 이제 소프트웨어로 저희가 코딩을 하게 되는데 당연히 병렬 컴퓨팅이기 때문에 CPU와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는 코드와 좀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이제 쿠다 코딩을 하게 되고 하드웨어에서는 GPU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스레드 같은 경우는 하나의 뭐 이제 연산기에서 계산된다고 할 때 쿠다에서는 그런 스레드를 블락 단위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 블락 단위로 계산을 하게 되고 그 부분을 엄청나게 많은 블락들을 모아서 커널을 구성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계층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유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연산기가 하나의 스레드라면 스트리밍 멀티 프로세스는 그런 블락들을 동시적으로 연산할 수 있는 연산기 구조가 되고 그 연산기 구조로 수많은 SM으로 구성된 DPU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이 그리드라는 커널 베이스로 연산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결국은 이 스레드 블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블락이랑 스레드 블락 안에 이런 스레드의 집단을 결국 이 와프라는 단위로 연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 같이 이제 SM이라 불리는 연산기 안에는 이 와프 단위로 얘가 연산을 하기 때문에 와프 스케줄러가 있게 되고 이 하나의 와프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같은 인스트럭션들이기 때문에 얘를 디코딩하고 쭈루루루 보시는 것 같이 병렬적으로 연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와프가 아까 저가 멀티스레딩으로 하이딩을 한다고 했는데 이 와프가 멀티스레딩 단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현재 같은 경우는 32개의 스레드를 동시에 GPU에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신 것처럼 하나의 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게 이 와프들끼리의 같은 데이터가 스트림이 있고 여러 가지 변수들에 대한 데이터 스트림이 있는데 이 하나의 스트림 안에서는 공유된 데이터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GPU에는 또 이제 스크래치 패드라는 이제 스페셜한 메모리가 캐시가 있게 됩니다. 보통 저희가 캐시 같은 경우는 인스트럭션에 저희가 코딩을 할 때 캐시를 직접 할당하진 않는데 이 GPU 코딩에서는 캐시를 직접적으로 할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최적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크래치 패드를 써서 컴퓨팅 레이쇼를 올려서 GPU의 병렬성을 좀 더 입히는 부분으로 전략을 접근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메모리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왼쪽은 GPU, 오른쪽은 CPU인데 GPU는 레지스 파일이 엄청 많습니다. 레지스 파일이 엄청 많은 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멀티스레딩이나 아니면 스레딩 SIMD 구조로 구성되어 있게 돼서 레지스 파일이 제일 많고 CPU 캐시2가 제일 적은 반면에 CPU는 이제 스톨 같은 걸 가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캐시 구조가 역적으로 오히려 레지스 파일보다는 S3 캐시가 더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어 수는 GPU가 훨씬 많게 되겠죠. 근데 보시는 것 같이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스레드별로 나누는 건데요. 코어당 쓸 수 있는 이제 캐시랑 레지스 파일의 양을 보면은 코어당으로 봤을 때 GPU는 엄청나게 적은 양의 데이터밖에 사용할 수 없고 CPU는 많은 이 캐시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CPU의 온칩 메모리가 매우 코어당 제일 적다는 얘기는 결국은 메모리는 메인 메모리에서 각각 가져와야 연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CPU 대비해서 GPU 같은 경우는 대우폭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이엔드 GPU 같은 경우는 이 D램 메모리가 결국 성능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 말씀드릴 게 있고 이 하이밴디스 메모리 또한 이제 이러한 리퀘어리먼트에서 개발된 메모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SM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SM 같은 경우는 이 SM 한두 개가 아니라 80개 이상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코어 자체가 이제 클러스터화 되어 있습니다. 이런 클러스터화 되어 있는 부분들을 베이스로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게 되고 GPU 같은 경우는 이제 크로스바 어레이라고 해서 각 이 캐시들과 SM들에 대해서 크로스바 어레이로 각각 인터커넥션 통신을 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 온칩 네트워크 통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아키텍처 구조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SM이라고 하는 이런 블럭들이 이제 TPC라고 하는 또 블럭으로 나눠지고 그런 애들이 또 GPC라고 하는 이제
그룹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러한 그룹 단위별로 크로스바를 통해서 L2 캐시로 커뮤니케이션 하고 이제 L2 캐시에서 메모리 컨트롤 통해서 HBM 이런 DRAM 베이스의 메모리에서 통신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 결국은 많은 대역폭과 많은 연산기, 많은 데이터를 DRAM에서 가져오고 동시다발적인 연산을 통해서 이런 GPU 구조가 발전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결국은 이 AI가 병렬적인 데이터, 중속성이 없는 병렬 데이터를 연산하는 특성에 특화되어서 그러한 거를 GPU라는 병렬 프로세싱을 통해서 가속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이런 CPU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단일한 그 레이턴시를 줄이기 위해서 연산이 집약되어 있게 되었다면은 GPU 같은 경우는 그 레이턴시가 아닌 그 스루풋에 의해서 효율적인 코어를 사용하는 스루풋을 활용하여서 데이터의 이런 병렬적인 연산에 특화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디케이트한 GPU 구조가 이제 에너지 효율적인 솔루션으로 AI 시대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으로는 이제 메모리에 대해서 이제 신태인 학생이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테라랩 박사과정 신태인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김성국 박사과정이 이제 GPU에 대해 설명 들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GPU 프로세서의 쌍인 이제 메모리로 주로 사용되고 있는 HBM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컨텐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먼저 HBM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인트로덕션에 설명을 하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이러한 HBM의 주요 특성이 무엇이 있는지 구성, 그리고 스펙, 패드맵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HBM에 어떤 이슈가 있는지, 그리고 차세대 HBM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설명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가장 HBM에 나오는 기본은 다음과 같은 그래프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PU는 해가 지날수록 60% 이상씩 급격하게 퍼포먼스가 증가하는 반면, DRAM 같은 경우, 그러니까 메모리 같은 경우는 이제 해가 지날 때마다 10% 정도밖에 증가를 못합니다. 이러면 결론적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이 프로세스 메모리의 퍼포먼스 갭이 커지게 되고, 이에 따라 성능을 제한시키는 요소가 이제 CPU, 그러니까 프로세서가 아닌 이 메모리가 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좋은 CPU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걸 받쳐주는 메모리가 없기 때문에 성능을 100% 끌어내지 못한다. 결론적으로 이제 이 메모리의 성능이 더욱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HBM 대비해서 이 GDDR5가 어떤 건지 그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 DRAM으로는 크게 이제 GDDR5 그리고 HBM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둘의 가장 큰 특징은 일단 보시는 것처럼 아키텍처 자체가 이제 패키지 단에 이렇게 본드 와이어로 이렇게 DRAM이 올라가 있는 게 이제 GDDR5고요. 제 같은 경우는 1층 단층입니다. 그런데 HBM 같은 경우는 이 TSV 기술을 이용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DRAM을 스택하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I/O 개수입니다. GDDR5는 I/O 개수가 굉장히 낮게, 그러니까 채널 개수가 굉장히 적은 대신 각각의 채널의 데이터 레이트,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해서 퍼포먼스를 끌어다 쓰는 케이스고요. HBM 같은 경우는 이제 숫자를 늘려서 데이터 레이트를 감소시킨 대신에 숫자를 늘려서 그 퍼포먼스를 만족시키게 한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밴드위스가 약 GDDR5 대비 5배 이상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러한 장점에 힘입어 HBM이 더 급격히 서버용이나 어떤 컴퓨터 메모리로서 떠오르고 있는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실 그럼 토탈 밴드위스는 그럼 어떻게 되냐? 보시는 것처럼 다른 와이드 I/O, DDR3, DDR4, GDDR5까지는 전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리니어한 경향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중요한 이 Y축을 보게 되면 아무리 이게 빠르게 7.2Gbps 풀로 속도를 올려도 HBM을 못 따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GDDR5는 빠르게 했을 때 461GbPs까지 올라가지만 이제 HBM 같은 경우는 이제 내 쌍을 썼을 때 총 1024GbPs까지 올라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밴드위스적인 큰 장점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메모리 상으로 어떤 브레이크스루를 만들어낸 메모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전체적인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라고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쓰는 이 PCB가 맨 밑에 깔립니다. 이 PCB 이제 뭐 노트북, 컴퓨터, 서버 모두 사용되는 그런 모두 아시다시피 그 녹색 기판의 PCB고요. 그 위에 이제 패키지라는 것이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라는 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GDDR5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D램이 그냥 패키지에 띡 올려져 있는 형태가 다인 반면 이제 HBM 같은 경우는 I/O 개수를 증폭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인터포저 공정을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패키지에 바로 올리는 게 아니라 인터포저를 하나 더 쌓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에 따라 코스트나 뭐 일드 이슈가 증가하겠지만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더라도 이런 큰 밴드위스적 장점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구조를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프로세서는 GPU라고 보시면 되고요. GPU와 HBM 사이에 이 인터포저 채널을 통해서 1024개의 채널이 지나간다. 그리고 이게 이제 메인 밴드위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실장된 형태를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 큰 PCB 상에 패키지가 깔리고 여기 패키지고요. 그다음 그 위에 이게 인터포저입니다. 그래서 그 인터포저 위에 디캡이 이렇게 깔려 있고 요까지가 전부 서브스트레이트 패키지고요. 이 빨간 선안이 이제 인터포저 HBM GPU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재 1세대, 2세대까지 이제 상용화가 된 상태고요. 지금은 2E 그리고 3가 이제 곧 나올 상태입니다. 2E 같은 경우 나온 상태고요. 그래서 어쨌든 밴드위스는 총 1024개, 그리고 1세대 같은 경우에는 각각 핀의 속도가 1기가 bps, 그리고 2세대는 2기가 bps입니다. 그리고 총 밴드위스를 구해보자면 128 그리고 256기가 bps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총 메모리 밴드위스를 계산하는 방식은 인풋 아웃풋의 개수, 그러니까 I/O의 개수, 즉 채널의 개수가 1024 곱하기 그 각각 채널의 데이터 레이스 2기가 bps, 그다음에 총 메모리 개수, 기본적으로 인터포저에 총 4개의 HBM 올라가게 되는데 이에 따라 총 밴드위스는 1TB/s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엄청 큰 대폭을 이뤄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HBM 장점이 이제 이런 밴드위스만 있냐? 그건 아니고요. 밴드위스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엄청난 증폭을 이뤄낼 수 있었지만 뿐만 아니라 이제 파워 이피션시도 굉장히 DDR 시리즈에 비해서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I/O 개수가 작고 그리고 파워 자체도 이제 DDR 같은 경우는 1.5V, 1.4V 스윙을 하는 반면 HBM은 이제 1.2, 1.1V 스윙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파워도 굉장히 좋은 그런 파워 효율도 굉장히 좋은 형태를 가지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이게 3D 스택을 하다 보니까 기존 GDDR이 1층짜리 이렇게 까는 형태였다면 이제 HBM은 극도로 이제 다이 사이즈를 줄이고 스택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폼팩터가 작아진다라는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학 엔지니어에서 필요한 어떤 밴드위스, 파워, 폼팩터 이런 모든 장점을 다 가져간 그런 메모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에 대응한 단점은 제가 적어놓지 않았지만 이제 코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런 HBM 기술이 어떻게 이렇게 장점을 가지게 되었냐라는 것을 크게 두 가지로 압축하자면 첫 번째는 TSV 기술, 적층을 하게 된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DDR은 이렇게 와이어 본딩으로 이렇게 메모리를 연결시킵니다. 근데 이 TSV 같은 경우는 그런 와이어를 제거시키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다이 내부로 TSV를 뚫어가지고 직방으로 올라가게 하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내게 된 게 TSV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터포저 기술을 통해서 수많은 I/O를 만들어낸 그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2개는 첫 번째는 TSV 그리고 인터포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먼저 인터포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패키지 위에 하나 더 인터포저라는 어떤 물질을 사용해서 이제 채널 라우팅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인터포저를 통해서 굉장히 짧고 얇은 채널을 만들어내서 총 1024개 I/O를 구현했다라는 것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터포저 기술을 통해 굉장히 큰 I/O를 프로세서와 메모리 사이에 형성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TSV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기존의 와이어 본딩을 통해서 이렇게 층을 쌓을 때 이렇게 하나씩 올렸는데 이러다 보면 굉장히 수많은 이슈가 있고요. 이런 리드 프레임에서 오는 인덕턴스 때문에 굉장히 속도 같은 데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브레이크스루 할 수 있도록 다이 사이에서 올라가는 이 TSV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었고요. 이를 통해서 패키지 사이즈도 줄었을 이런 게 없어졌기 때문에 패키지 사이즈도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인덕턴스가 감소함에 따라 이제 하이스피드 구현이 가능하고 길이도 짧기 때문에 파워도 굉장히 낮게 먹는다라는 굉장히 좋은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핵심은 HBM의 이 인터포저 TSV 기술을 통해서 구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HBM 기술의 타임라인을 짧게 설명드리면 먼저 이제 2013년 하이닉스 첫 번째 HBM을 만들어냅니다. 이건 이제 3D 스택을 한 3D 스택을 한 형태로 처음으로 하이밴드위스라는 메모리 이름으로 이제 HBM 만들어내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제덱 스탠다드에 등록된 것은 이제 2013년에 하이닉스가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제덱 스탠다드의 첫 번째 제너레이션이 등록이 되었고요. 한 3년 후에 2016년에 HBM2 스펙도 같이 제공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19년 넘어오면서는 이제 삼성과 하이닉스가 앞다투어서 이제 HBM2 익스텐션 모듈 개발 중인 상태이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2020년 넘어와서는 이제 HBM3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최근에 업데이트된 그런 기술 형태를 보자면 이 삼성에서 기존 8레이어 크로스 하던 거를 이제 12층까지 쌓았다. 그래서 굉장히 큰 밀도, TSD 밀도를 구현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었고요. 인텔 같은 경우에는 이 HBM 시스템을 GPU랑만 쓰는 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지금 크게 떠오르는 이제 이 뉴럴 프로세서 시장에서도 사용한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TPC라는 이 뉴럴 코어에다가 이 뉴럴 코어의 프로세서를 뒷받침하는 DRAM으로서 이제 HBM을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중요한 점은 이제 GPU뿐만 아니라 이제 뉴럴 프로세서, 구글의 TPU나 인텔의 지금 보시는 것처럼 NNP 이런 거에서도 HBM을 사용하게 되었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두 번째 챕터로는요, 이제 HBM의 특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제덱 스탠다드를 기준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말씀드리면 4스택 기준으로 일단 각 다이당 채널이 2개입니다. 그럼 총 8개의 채널을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TSB를 통해서 이제 이 로직 다이에서 시그널을 쏴주는데 이때 이 클락과 커맨드 그리고 메모리 액세스가 전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싱크로너스된 이제 CDN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채널과 어드레스 그리고 메모리 클락 이런 것들 전부 인디펜던트하게 동작을 해서 이런 싱크로너스한 클락 네트워크가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하이밴드위스를 어떻게 이끌어냈냐. 일단 기본적으로 DDR 더블 데이터 레이스를 통해서 라이징 업에 전부 시그널을 담아가지고 이제 DDR을 만들어냈고 동시에 각 채널당 총 128개 비트.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각 하나의 채널을 볼 수 있는 거고요. 이 채널 안에 또 채널이 128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채널당 128비트가 1GBps이기 때문에 총 한 채널당 16GBps. 총 8개가 있기 때문에 128GBps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 레이스 어떻게 구성이 되고 총 밴드위스 이렇게 된다라는 게 제덱 스탠다드에 나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굉장히 로우 데이터 레이스 가지게 된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데이터 레이스 자체가 낮기 때문에 이런 링잉이나 스윙 같은 이런 슬루 레이스이 낮기 때문에 이런 링잉이나 스윙이 거의 안 보여서 굉장히 안정한 볼티지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드라이버에 있는 그 드라이버 레지스턴스가 굉장히 이거는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드라이버 사이즈가 작아서 저항이 크게 보이게 됩니다. 그에 따라 댐핑 역할을 해줘가지고 초반에 보이는 이 오실레이션을 없애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리스폰스 타입이 댐프드하다라는 것도 이제 알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채널 스킴은 싱글 엔디드 디퍼런셜 모두 사용하게 되는데 어드레스 이제 데이터 모두 이제 싱글과 디퍼런셜 모두 사용하게 되고요. 싱글 엔디드 같은 경우는 중요한 거 이제 실질적인 제가 말씀드렸던 1024개의 데이터는 전부 싱글 엔디드 DQ 싱글 엔디드로 작동하게 되고요. 그 외에 클락이나 인터포즈 상에 지나가는 어드레스나 클락 이런 시그널들은 전부 이제 디퍼런셜로 지나가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1024개의 채널들이 싱글 엔디드로 작동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패드 맵을 통해서 좀 더 이제 오프칩으로 올라와서 이제 온칩이 아닌 오프칩으로 올라와서 오프칩 상에서 이제 어떻게 인터포즈 상에서 이게 구현이 되어 있느냐라고 말씀드린다면 일단 먼저 기본적인 인터포즈 사이즈는 34mm, 28.5mm의 굉장히 작은 실제로는 굉장히 작고요. 이런 작은 인터포즈에다가 가운데 큰 GPU가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각각 사이드에 총 4개의 HBM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HBM 사이에 아까 말씀드렸던 1024개의 IO가 이렇게 라우팅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시게 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인터포즈 상에는 이제 패드맵이 형성이 되게 되는데 이쪽에는 이제 HBM의 패드맵이 형성되게 되고 이쪽에는 GPU의 패드맵이 형성되게 돼서 두 패드 사이에서 이 채널을 라우팅하게 됩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어떻게 패드가 형성되어 있냐? 일단 이건 먼저 HBM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보시면은 일단 GPU와 가장 가까운 부분은 당연히 채널이 지나가는 부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가까운 부분은 전부 채널 IO가 전부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IO가 대충 어드레스나 이런 거 다 합쳐서 1600개 정도 되고요. 실제 채널은 이제 1024개, 데이터 DQ는 1024개고 다른 애들 포함하면 이제 1600개 정도 되고요. 그다음 그 뒤에는 이제 파워 그라운드, 파워를 공급할 수 있는 그라운드 파워와 이제 그에 필요한 그라운드 패드가 뒤에 형성되어 있고 그 뒤에 패드에는 이제 실제 공정 과정에서 이게 테스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테스트 패드를 맨 뒤쪽으로 빼놨습니다. 사실 뭐 중요상으로 본다면 테스트는 뭐 이 둘에 비하면 그렇게 실제 커스터머가 사용할 때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뒤로 빼놓은 걸 볼 수 있게 되고요. 총 개수는 이제 3,800개 정도의 패드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이제 말씀드렸던 테스트 패드가 이렇게 있고 그다음 그 사이에 파워 그라운드, 파워 서플라이 지역이 있고 그다음 맨 가까운 GPU와 가장 가까운 부분에는 보신 것처럼 채널이 형성되어 있다. 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실제 어떻게 라우팅이 되어 있냐 보시는 것처럼 이제 패드가 스태거드 형태로 지그재그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그재그로 형성되어 있고 실제 라우팅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각각 채널에서 굉장히 복잡하게 왜냐하면 1024개가 라우팅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형태로 라우팅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GPU 쪽은 어떻게 되어 있냐?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HBM 가까운 각 사이드 부분은 전부 IO 패드 시그널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필요 없는 좀 더 덜 중요한 이제 다른 시그널들은 가장 상단에 배치되어 있고 그다음에 파워 그라운드 공급은 이제 센터에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그널 패드 같은 경우는 HBM과 동일하게 6540개로 동일하게 IO 패드가 구성되어 있고요. 그 나머지 뭐 다른 GPU에 필요한 어떤 패드들을 전부 합치게 되면 26,000개 정도의 패드를 형성되게 된다라고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포저 상에서 그럼 이제 패드 맵을 전부 받고 그럼 실제 인터포저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고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뭐 싱글 사이드, 더블 사이드 그 싱글 사이드는 HBM의 한 위쪽만 쓰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게 5층으로 시그널 그라운드 파워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더블 사이드는 이 양쪽을 전부 다 사용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인터포저 채널 라우팅이 보시는 것처럼 이런 단면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HBM 어떤 이슈가 있고 차세대 HBM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테라랩 고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저희 연구실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거는 이제 시그널 인테그리티 이슈를 다루는 겁니다. 물론 HBM은 온칩 이슈도 있겠지. 온칩의 뭐 서킷은 이제 서킷 도메인에서 하는 거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서킷에서 파이에서부터 오프칩 레벨까지 전부 확인을 하는 그런 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 인터커넥트가 뭐 인터포저, TSP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터커넥트 상에서 이제 시그널을 보낼 때 이게 워낙 고속, 1GBps, 2GBps 고속이기 때문에 시그널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디그레이드 됩니다. 이런 디그레이드를 시킨 요인으로서는 뭐 로스도 있을 수 있고요. 채널상의 크로스톡 아니면 TX-RX 단의 드라이버 단에 있는 뭐 SSO 그다음에 뭐 라이징 폴링 타임 베리에이션, 뭐 지터, 뭐 RF 오프셋, 뭐 랜덤 지터, 그다음 스큐 이런 것들이 전부 굉장히 많은 이런 노이즈 요소가 엮여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러한 것을 분석하고 어떤 방향으로 이 채널을 수정하고 드라이버를 바꿔야 이제 이런 시그널을 어떤 일정 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를 메인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 이건 이제 시그널 관점이었고요. 두 번째는 파워 관점입니다. 사실 시그널뿐만 아니라 이 메모리에 이제 파워를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보시면 아까 인터포저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파워 그라운드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워 그라운드가 각각 메모리, 인터포저, 패키지, PCB까지 쭉 연결되어 있는 일련의 하이라키컬한 그런 파워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게 1024개의 굉장히 수많은 IO가 드라이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스위칭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스위칭 커런트가 발생하게 되고 예기치 않게 이 커런트가 저희가 만들어낸 이 파워 네트워크의 임피던스를 타고 들어와서 노이즈를 만들어내는 현상이 이제 파워 인테그리티 이슈인데요. 메인 이슈인데요. 저희는 이제 이러한 파워 이슈도 다루고 있고 결론적으로 저희는 이런 PDN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연결해야 되고 디캡을 어떻게 깔아야 되며 이런 IO 커런트는 어떻게 뭐 조정을 해야 되냐 그리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뭐 이런 거를 연구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 두 가지를 전체 메인으로 다루고 있고요. HBM 상에서. 그러면 이런 수많은 SIPI 이슈들이 있는데 그럼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떤 챌린지가 필요하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라고 보시면 먼저 일단 다이 사이즈가 더 줄여야 합니다. 삼성이 일단 750 마이크로까지 만들어내긴 했는데 좀 더 이제 줄여야 이 TSB 사이 거리도 줄고 인터포저도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다이 사이즈를 줄이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좀 더 높은 고성능이 점점 더 필요해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현재 1기가 2기가 bps지만 좀 더 3기가 4기가 5기가까지 올라가는 그런 데이터 레이스 올라가야 한다라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TSB 로딩 이펙트. 그다음 PD는 막 말씀드렸던 이 파워 네트워크이고요. TSB 로딩 이펙트는 TSB마다 이제 이 캡이랑 드라이버가 달리게 되는데 이에 따라 이제 SI 이슈가 좀 더 유발되게 됩니다. 이 TSB 상에서. 네, 그런 로딩 이펙트가 있을 수 있겠고, 요건 또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뭐 삼각으로 꼬고 막 이렇게 스파이럴하게 먹어서 내려간다 이런 룰도 있지만 좀 더 속도가 올라가면 그런 것도 부족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TSB 로딩 이펙트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도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고요. 최종적으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열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3D로 중첩이 스택이 쌓여져 있고 그리고 이 GPU가 굉장히 많은 파워를 먹기 때문에 이 GPU 열이 이렇게 인터포저를 타고 들어오기도 하고 바로 전달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런 3D 형태 HBM 메모리, 뭐 프로세서, 인터포저 패키지 이렇게 3D로 계속 쌓다 보니까 어떤 열적 이슈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열 밀도가 그만큼 3D 형태로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열은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이런 수많은 테크니컬한 챌린지가 존재할 수 있게 되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까지 나온 건 일단 2E에 이제 3까지 일단 스펙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2E까지 익스텐션 같은 경우는 현재 IO 계순 전부 1024개로 동의를 하고요. 데이터 레이시 2.8기가에서 이제 4에서 6.4기가 bps까지 이제 3에는 증가를 하게 되고요. 총 이제 밴드위스가 1테라에서 1.4테라, 지금 이제 3.3테라까지 굉장히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아직 안 나온 이제 4세대, 5세대에서의 설명드리면 일단 요거 같은 경우는 스택 개수가 지금 현재 이제 16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건 이제 맥스 값일 때를 말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이 16을 더 늘리고 싶어도 일단 이제 현재 물리적 이슈로 인해서 다이 스티킹이 리밋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더 이상 칩을 쌓을 수 없게 되고 IO도 이제 1024개로 늘려버리게 되면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결론적으로 밴드위스를 점점 더 데이터를 점점 더 늘려가는 방법밖에 없게 되는데 그럼 5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시 이 데이터레이 리밋이 걸리게 되고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뭐 로시 따위 커지게 된다라는 이런 이슈가 있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건 이제 예상된 어떤 HBM4, 5의 스펙이라고 보면 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4부터 IO 개수를 늘리는 방법을 채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스택은 16에서 멈추는 현재 물리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SI 이슈가 이렇게 8기가까지 올라오고 막 4기가까지 현재 올라갈 수 있게 되는데 8기가까지 가면 굉장히 닫혀버린다라는 게 되고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뭐 터미네이션 저항을 바꿔버리면 얘는 파워를 너무 많이 먹어버리기 때문에 또 그러면 안 된다라는 이런 이슈가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 테라앱에 생각하고 있는 차세대 HBM5의 형태입니다. 일단 요거는 기본적으로 3D 인터포즈를 제끼고 2.5D가 아니라 이제 전부 다 풀 3D, 그러니까 GPU 위에 HBM 올라간 형태로 해서 굉장히 IO 개수 늘리고 파워 같은 경우도 파이 같은 경우도 유니버셜 파이를 사용해서 HBM GPU가 즉 바로 통신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풀 3D 구조를 구현하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프로세싱 유닛도 이 로직 다이에 넣어서 PIM HBM을 구현한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열 이슈 같은 경우도 PCB, substrate GPU, HBM까지 전부 이렇게 어떤 리퀴드 플루이드 채널 TSB를 더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열도 이렇게 해결하겠다. 그다음 뿐만 아니라 이런 이제 GPU 이런 다이에다가 또 뭐 HBM 컨트롤도 밑에 넣겠다 하는 이런 복합적인 저희의 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각각 연구실 학생들이 각각 하나의 분야를 맡아가지고 뭐 빔, 뭐 열 이슈, 뭐 인터포저, GPU, HBM 이렇게 하나씩 다 맡아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HBM은 밴드위스가 굉장히 넓다. 그리고 파워 에피션시가 좋다. phân 배가 작다. 그래서 이제 기존 GDDR보다 굉장히 큰 이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HBM 마켓 주도하는 것은 이제 삼성 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AMD도 있는데 일단 요 두 회사가 현재 한국 회사가 이제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이런 HBM이 GPU나 뉴럴 프로세서와도 같이 사용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점점 더 메모리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중요성이 확장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덱에 현재 2E까지 스펙이 나와 있는 상태고 이런 스펙을 기준으로 HBM 설계가 이루어지게 되며 메인 이슈로는 이제 SIPI 이슈가 있다. 시그널과 파워 이슈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점점 더 고성능을 위해서 차세대 HBM을 가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솔루션들이 그런 필요한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HBM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